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시점이 2022년 3월 시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월 달에는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 기관들이 결산을 정리해서 결산 보고를 시군구에다 하고 있는 시점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요, 롱텀 케어에 청구하기 전에 매달 직접 인건비 비율을 입력하고 있는데 그 직접 인건비 비율과 W4C 상에서 결산을 냈을 때 그때의 직접 인건비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결산 보고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간단하게 직접 인건비 비율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은 고시에 살펴보면은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요. 그래서 곱하기 100으로 해서 이 퍼센테이지, 비율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건데, 분모에서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공단 부담금, 가상금, 장기근속 장려금, 그리고 그 외에 또 비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때때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직접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분모로 놓고요. 그리고 분자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딱 이 인력만이죠. 이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을 분자로 놓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퇴직금도 들어가고 식대도 들어가고 유류비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과세 수당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항목들마다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 방식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종사자 식대 같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단순하게 시설에서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식사는 뭐 무료로 그냥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분들께 그냥 급여대장 상에서 돈은 지급이 안 되지만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대장에는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다시 그 돈을 시설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종사자 식비로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급여대장 상에서 식대가 포함이 되니까 분자에 이 식대가 포함이 돼가지고 직접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뭐 이런 방법들이 좀 있는 거죠. 직접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튼 직접 인건비 비율은 분모에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가상금, 장기요양 근속 장려금 같은 부분이 분모로 두어지고, 그리고 분자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총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모와 분자로 놓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져서 나온 퍼센테이지가 바로 직접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따라서 대표자님께 잉여금, 즉 수익금을 기타 전출금으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기타 전출금을 대표자님께 전출을 시킬 때, 즉 보내드릴 때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바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는 부분,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한다는 것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위원회가 있어요. 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기관 종류마다, 즉 방문요양, 방문 목욕, 또 주간보호, 그런 종류마다 그 비율을 결정해서 고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페널티는 없지만 간접적인 페널티, 즉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타 전출금을 내보낼 수 없다는 간접적인 페널티는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것은요, 적정한 직원 식재료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또 수급자 식재료비를 적정하게 지출을 하고, 또 정해진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 외에 운영비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을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요, 대표자가 원활한 기관 운영에 따라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금을 기타 전출금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간접을 떠나서 인건비라는 부분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직접 인건비 비율, 또 인건비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 롱텀 케어와 W4C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롱텀 케어와 W4C에서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매월 5에서 10일 사이에 여러분들은 롱텀 케어에서 청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청구서를 전송하기 전에 롱텀 케어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입력해야지만이 청구서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롱텀 케어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매월 직접 인건비를 입력하고 계신데, 먼저 이 롱텀 케어에 입력하는 직접 인건비는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가산금이 서비스를 제공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요. 입력하시는 인건비는 종사자분들이 일한 달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2022년 3월에 지금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 직접 인건비를 관리하는 그 담당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에서도 아직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또 어떤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부분이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해 드리는 걸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천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1월에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시점이 1월이에요. 그러면 이 청구를 하는 돈의 대상이 되는 월은 12월이죠. 즉 12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1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청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청구서를 전송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롱텀 케어에다가 직접 인건비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 입력하시는 직접 인건비는 청구를 하고 있는 시점의 달로부터 전달 직접 인건비를 입력하고 있으실 거예요. 즉 1월에 청구를 하고 있다라면 12월 분에 대한 서비스 내역을 가지고 12월 분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직접 인건비 비율은 11월 달에 해당하는 직접 인력의 인건비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11월 달 급여 대장을 가지고 11월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아마 업무를 좀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W4C에 입력하는 수입 결의서와 급여대장에서 생성하는 지출 결의서는요, 입금일자와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생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가산금이 기관 통장에 찍힌 일자, 입금된 일자, 이게 중요하죠. 입금된 일자로 수입결의서를 입력하고 계시고요. 급여대장 또한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출결의서를 생성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부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도 입금일과 지출일을 기준으로 결의서를 입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롱텀 케어와 W4C의 직접 인건비 비율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롱텀 케어에 입력하는 직접 인건비 비율과 W4C에 입력하는 직접 인건비 비율이 달라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장기요양 기관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더해서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인력을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으로 구분하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직접 인력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조리원 선생님은 어르신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간접 인력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요,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구분법이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쉽게 공감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있어서요, 식사와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전달받거나 직접 파악해서 식사를 조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양사님과 조리원 선생님들이신데, 어르신께 음식을 직접 떠먹여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간접적으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될까요? 네,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정성껏 조리한 음식 그 자체도요, 직접적인 서비스이자 식사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요. 누구는 직접 인력이라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간접 인력이라서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는 차별을 복지부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갖는 상당한 문제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인건비 면에 있어서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같은 그 직접 인력 분들은요, 법의 보호 아래에서 처우 개선이라는 조명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다른 직접 인력 분들의 처우가 완전히 개선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법에 직접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우 개선이라는 상황에는 놓여져 있다라는 것인데, 간접 인력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법의 보호 자체도 없어서요, 대표자분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대상이라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리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은요, 시설에서 급식으로 위탁을 했을 때 그때에 조리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장기요양 기관들에서 위탁급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고스란히 장기요양 기관 대표자분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기관들에서 직접 조리원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식단 관리와 식사 관리, 그리고 식사 품질 이런 것들을 높여가기보다는 급식 업체에서 주는 그런 식사로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식 업체의 급식의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을 생각한다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서비스의 개념과 근간이 뒤틀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약만 제공하는 약사 선생님은 그러면 간접 인력인가요? 간호사 선생님은 환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직접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또 학교에서 행정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업이나 어떤 지도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간접 인력이고, 수업을 직접 제공하는 교사 선생님들만 직접 인력인가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축구 감독과 스태프는 간접 인력이고 선수는 직접 인력입니까?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안에서 정책 위주로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직원분들과 기관에 입소하신 어르신을 정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은 간접 인력이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 요원분들은 모두 직접 인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관리하면서 준수해야만 합니다. 또 기타 전출금을 위해서라도 각 기관에서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관리하고 준수하여야만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매월 5일에서 10일 청구하는 시기에 롱텀 케어에 입력하는 직접 인건비는요, 그냥 현재대로 입력해서 롱텀 케어 내에서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청구를 마치고 나서는 그달에 입금된 본인부담금, 그리고 공단부담금, 가상금, 장기근속 장려금의 합계액하고 그달에 지출한 직접 인건비의 합계액을 가지고 직접 인건비 비율 현황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 업무 매뉴얼의 매월 15일 업무를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 게시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가 서식과 함께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으로 매월 15일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금 직접 인력만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에는 제가 대표자님들께 요즘 착한 건물주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정말 기관이 운영비가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님들께서 착한 대표자님의 기지를 좀 발휘해 주셔가지고 기관 운영비가 매우 어렵고 부족하겠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간접 인력에 대해서도 위로금조의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 주셨을 때에 시설에 계시는 간접 인력에 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시설에 대한 자부심과 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긍지 같은 부분이 많이 생길 거고, 시설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기관 내에서도요,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구분해서 직접 인력이나 누군 직접 인력이고 누군 간접 인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기보다는요, 종사자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어르신을 섬기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심어주시는 배려 있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접 인건비 비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인력이냐 간접 인력이냐, 물론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직접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직간접 인력을 떠나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도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력이냐 간접 인력이냐, 물론 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하고 뜻을 함께 모으고 있는 협력자다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